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이번 회와 다음 회에는 5개 지자체를 찾아갑니다.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 부평구,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5개 도시의 공통점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수도권전철 1호선에 걸쳐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는 그냥 서울 지하철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게 했습니다만 원래는 철도였습니다. 이 5개의 도시는 예전부터 물론 중요한 도시들이긴 했는데 이 철도가 놓이면서 급속하게 지금의 규모로 성장한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도시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활력을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들의 원도심들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 영등포, 부천, 부평, 의정부 이 5개의 도시는 문화 1호선이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물레 창작촌에 있는데 한국에는 영등포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남해안의 영등포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영등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이긴 한데 두 영등포는 같은 이유에서 그런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닷가 마을에 가면 영등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영등제를 지내는 포구다라고 해서 영등포라 불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겠습니다만 원래 영등포의 중심으로 생각되는 신길역에 가면 아주 오래된 종교적인 장소인 방학꽃집 부근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김포에서 온 여신을 모시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항구도시 영등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흔적인 것 같아요. 영등포는 한강,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강이 모여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변 공간들을 활용해서 체육공원, 휴게시설, 유람선 선착장 등이 생겨나고 서울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라고 하면 사실 저에게는 강남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강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묶는 강남은 그 당시는 영등포 동쪽의 농업지대라는 뜻에서 영동이라 불렸습니다.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영동고등학교, 신논현역 주변에 영동시장이 그 흔적인 거죠. 영등포 안에는 한강 남쪽이라는 뜻의 넓은 강남, 그 강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도산매 시장인 영등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온갖 밥집들, 술집들과 같은 위생업소와 유흥시설, 그리고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들,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공업 중심의 부도심이었고 범강남 지역의 한 핵심으로서 산업, 경제, 문화, 교통의 각별한 중심 자리였습니다. 영등포역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열차와 전철이 정차하고 영등포역 앞을 지나는
경인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경인로는 인천 및 경기 서남부 지역을 오가는 차량으로 언제나 붐비고 있죠. 이처럼 철도교통과 산업화의 중심지인 영등포 일대는 1890년대 경인선 그리고 경부선의 개통 이후로 예전부터 근대 시가지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등포와 인접한 철도는 이 지역에 있던 공장들에 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영등포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시대를 함께했던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1912년에 조선피역 공장이 지금의 당산역 주변에, 그리고 1919년에는 경성방직공장, 1934년에는 대일본 맥주공장이 지금의 영등포역 주변에 만들어집니다. 이 때를 즈음해서 영등포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대의 공업지대이자 그 후 탄생하게 되는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되죠. 그리고 영등포역 북쪽 신세계백화점 옆에 경방타임스퀘어라고 있죠. 이 경방이라는 단어는 경성방직이라는 뜻의 준말입니다. 이곳에는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인이 세운 최대의 공장인 경성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은 1924년에 문을 열고 1933년에 증축을 해서 그 당시 대규모 방직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인이 세운 최대 규모의 공장이었습니다. 이 경성방직은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물산 장려 운동에도 참가를 했었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건물은 그 당시 경성방직의 사무실 건물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인 자본에 의해 설립된 산업 관련 건축물로서 건물의 원형을 거의 간직하고 있어서 근대 공업사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임스퀘어 가실 때 한번 들르시면은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열고 있을 거니까요. 가보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면 좋을 겁니다. 한편 대일본 맥주공장은 조선의 영등포에 자회사인 조선맥주를 세웠고 이것이 광복 후에 크라운 맥주, 그 다음에 이름을 또 바꿔서 하이트 맥주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였던 기린맥주, 지금도 일본에 가면 기린맥주 있죠. 이 기린맥주 공장은 서울 영등포역 동쪽에 세워졌는데 해방 후에 오비맥주가 됐다가 지금은 영등포 공원으로 바뀌었죠. 지금 영등포 공원에 가보시면 당시 오비맥주 공장에서 쓰던 담금 소치라고 이제 맥주 끓이던 소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은 예전 영등포는 이런 곳이었구나, 물이 맑아서 맥주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하이트 맥주 공장 직원들이 머물던 사택이라고 하는데 회사 주택 있던 곳에는 지금도 버스 정류장 이름이 크라운 사거리라고 되어 있죠. 크라운 맥주 시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담이지만 저보다 이제 연배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오비맥주 공장이 있을 때에는 그 공장 주변의 호프집들이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설인데 그 당근숲에 이제 파이프로 뚫어가지고 몰래 맥주를 빼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곧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 맛이 좋았다고 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설마 오비맥주가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겠는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영등포는 술맛이 좋은 곳으로 유명했죠. 술맛이 좋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다, 핫플레이스다, 일대 상업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등포는 예전에는 물론이었거니와 지금도 서울의 3대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등포가 공업지대다 보니까 1940년대 초에 식민지 시대 말기 양해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일할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 주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은 게 물레동에 있는 영단주택인 거고, 건물을 보시면 위에 길쭉하게 이어져 있는 게 사택 구조인 걸 알 수가 있죠. 길게 만들고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벽돌로 바뀐다든지 더 새로운 건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물레동 영단주택은 원래 이런 집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근처에 영단수퍼라는 수퍼도 있어서 얘가 영단주택이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수퍼가 없어지고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상징하는 것은 아직도 여기는 활발하게 살아있는 공업지대다. 그렇게 공업단지가 만들어내는 근대적인 산업국가의 풍경 또는 레토로한 분위기를 예술가들이나 자본을 가진 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채고 예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물레창작촌의 정의입니다. 이 물레동이라는 이름은 식민지 시대 때 경성방직을 비롯한 방직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해방 후에 물레로 돌린다고 해서 물레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당산대교가 통행이 금지됐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다음에 한강 다리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산대교가 부실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나서 오랫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홍대하고 강남이 끊겨버렸죠. 그러면서 홍대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이 이 영단주택단지였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물레창작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레창작촌이라고 불리는 영단주택에 가보시면은 40년대에 만들어진 근로자 주택이 여전히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주거지로 쓰이고 있는 블록도 있고 소규모 공장들이 입점하면서 공장지대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중에 또 일부는 카페촌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띤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영등포구 차원에서는 이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공업과 예술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인 술술센터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 건물에 올라가 봤었는데 이 건물에서 바라보는 영단주택의 뷰가 좋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한 행사에 몇 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이 뷰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보시면 참 복잡하죠? 아래쪽으로는 40년대 만든 사택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는 공장의 층들이 있고 저 너머에는 7, 80년대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가 있고 저 너머에는 최첨단 아파트 단지들과 지산들이 있어서 20세기 전기, 20세기 후기, 21세기 초에 선문화 광장이 잘 관찰이 됩니다. 매력적인 뷰입니다. 이처럼 영등포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만큼 근현대 한국 사회의 여러 순간을 직접 목격한 지역이기도 하죠.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면 지금은 전철과 버스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이용했던 시민의 발은 철도였습니다. 특히 경인선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천 가는 열차죠. 서울 경자에다가 인천 인자. 이 경인선 열차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놓인 열차기도 하고 한국에 놓인 열차들 중에 유일하게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 놓인 열차기도 합니다. 이 경인선이라는 게 놓이면서 서울과 인천이 연결되고 그 중간에 연결 지점으로서 영등포 그리고 부천이 중간 도시로서 부상하게 됩니다. 부천 하면 복숭아죠. 소사 복숭아. 지금 부천 분들은 이젠 복숭아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그리고 서해선이 만나는 소사역에 내리셔서 남쪽으로 가시다 보면 예전에 한미재단이라고 하는 미국이 한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운영하던 농장의 시설물이 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시면 지금도 복숭아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부천시에서는 부천 복숭아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복숭아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부천시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농촌 지역이었어요. 저는 지금 부천 역곡동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벌릉저리 마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벌판 언저리라는 뜻입니다. 벌언저리. 그 중에서도 마을로 가는 입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입구인 걸 알 수 있냐? 이렇게 마을 입구에 많이 세워놨던 4H 마크가 있어서 그렇죠. 4H 운동이라고 지덕노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는 헤드, 두뇌고, 덕은 하트고, 노는 핸드고, 체는 헬스인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마을 입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있거나 새마을 마크가 있거나 정근대 같으면 장승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부천의 농촌 부천 시절의 마을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구조가 참 흥미로워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만든 건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들도 보면 농촌 부천 역곡동의 골목길 너머로 1호선 역곡역 주변에 역세권이 펼쳐져 있죠. 이런 부천의 한복판에 농촌 시절 마을 구조가 남아있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1960년대에는 대표적인 전원도시였던 부천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공업도시로 성장했고 1990년대 이후로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선, 경인곡도라는 도로, 수도길이라는 3대 간선 라인이 부천시라고 하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마 수도길일 겁니다. 상수도 파이프가 지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천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마실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원조 비류 형제 이야기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그 두 아들인 원조와 비류가 한반도 중부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원조는 지금의 서울 강동구 쪽으로 가고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름 붙인 게 미추홀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추홀 지역은 그때 기록에 따르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비류를 따라온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반면 원조가 자리한 위례성 지역은 한강이 물이 풍부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판단을 후회하면서 죽었고 비류를 따랐던 백성들이 위례로 옮겨오면서 한성백제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천은 바닷가에 가깝고 습지가 많아서 물도 부족하고 전염병도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상수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1905년 한양과 인천 사이에 상수도 건설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수도길이고요. 지금도 노량진 정수장 터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을 길어가지고 지금의 영등포 역 앞을 통과시키고 서서울 호수공원, 옛날엔 김포 정수장이라 불렸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부천을 통과해서 부평시장을 통과하고 인천의 수도곡산이라고 하는 수돗물을 보관하는 산까지 가져오게 되는 게 수도길인 거죠. 수도길에 놓인 상수도 파이프는 이제는 더 이상 상수도 시설로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길은 지난 100년 동안 이 라인들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지역들의 공간 구조를 살필 때에는 반드시 수도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길이 중요한데요.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길, 이게 서울 노량진부터 인천 기항장까지 가던 수도길입니다. 그리고 이 오정초등학교부터 쭉 나가는 이 길이 부천 시민분들의 말에 따르면 부천에서 가장 오래전에 버스가 다녔던 길이라고 해요.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으로 굉장히 볼만한 마을 구조라든지 건물 등이 남아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시간 내셔서 오정초 앞으로 오셔서 한번 걸으시면은 꽤 재밌는 근대 도시 산책 루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천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1호선과 함께 양대 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수도길을 따라서 부천 제1시장이 있었고 저 너머 1호선에는 부천 자유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한국의 시장 중에 자유시장이나 통일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데가 좀 있어요. 그건 주로 북한에서의 피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일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만든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시장에 가시게 되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설 대지를 쓴 펄벅 기념관으로 가는 길이 표시가 돼 있고 기념관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 그 옆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시사 만화 중에 하나죠. 왈수나지메의 동상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영국의 에든버러, 아일랜드의 더블린, 체코의 프라하와 같은 세계 유수의 문학도시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학 창의 도시입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출신의 소설가인 펄벅과의 인연이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펄벅은 워낙 아시아 지역에 애정이 많았던 작가로 유명합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대지뿐 아니라 살아있는 갈대를 비롯해서 한국을 소재로 하는 소설도 3편이나 발표를 했고 아시아의 혼혈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소사희망원은 유한양행을 설립한 분이죠. 유일한 박사가 부천시에 가지고 있던 부지를 기증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생전에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부천시에 있는 유한대학교 역시 유일한 박사가 역점을 두었던 교육사업의 하나였습니다. 부천은 펄벅 그리고 유일한 박사, 이 영향력 있는 두 인사가 인연이 돼서 뜻깊은 복지사업을 펼친 지역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이 유독 문학 부분에 동아시아 최초로 인정받은 이유는 이런 문학 자산을 각종 축제와 기념물, 기념관, 기념거리, 문학상, 도서발간 행사 등을 통해서 외부에 발신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천은 국내 만화 산업의 독보적 상징 도시죠. 원래 부천은 만화 애니메이션 도시로 더 먼저 떠오르는 도시였습니다. 부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만화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 콘텐츠가 가지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한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주목한 도시였던 거죠. 앞으로 도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예감하고 실천에 옮긴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부천에서 만화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지역 축제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던 부천 국제 만화축제가 올해로 벌써 26번째 행사를 진행했고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25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만화박물관이 부천에 있고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만화가의 약 3분의 1이 부천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만화라는 문화 콘텐츠는 부천의 산업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개항장, 차이나타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짜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부평이라는 도시는 이런 기존의 인천 인식과는 전혀 다른 부평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져온 곳이었습니다. 부평이라고 하면 지금은 인천의 한 부분인데요. 원래는 인천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부평도호부였죠. 그랬다가 1914년 이때 부천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다가 1940년에 인천으로 들어갔다가 1995년에 인천 부평구로 개칭됩니다. 인천과 영등포 그리고 서울 한강 이북 지역이 경인 메갈로폴리스로 묶이면서 그 중간 지점에 자리한 오늘날의 부평과 부천 지역은 흥미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부평평야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서북쪽은 인천 계양구, 서남쪽은 인천 부평구, 동남쪽은 경기도 부천시, 동북쪽은 서울시 강서구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 이 지역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부평도호부였고, 그렇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부평평야 전체가 부평시로 독립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쪼개진 큰 이유는 식민지 시기에 이 지역의 딱 중간 지점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군사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19세기 말부터 인천 원도심에서부터 세력을 키워온 일본인 세력이
20세기 전기에 동쪽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형태로 부평을 흡수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죠. 인천시 부평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부평역은 1899년 9월 인천 제물포와 서울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부평역 일대의 시가지는 1969년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인천과 서울을 잇는 주요 관문으로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 일대는 부평역과 연결된 부평 지하상가, 그리고 지상의 쇼핑센터, 상점가 등 상권이 발달해 있어서 인천 지역의 주요 상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직선거리 600m, 총 연장거리 약 2.5km에 점포수 1,300여 개에 달하는 부평역 지하상가 상권,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의 환승역인 부평역을 시작으로 뻗어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상가는 기네스북에 단일 면적 세계 최다 점포수라는 분야의 기록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인천의 부평분들을 만나면은 이분들의 자랑은 나는 부평 지하상가 어느 입구로 가면 어느 가게가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가보면은 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부평 지하상가는 실제로는 4개의 지하상가를 합친 겁니다. 민자역사, 대하, 부평중앙, 신부평로 지하상가.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부평 지하상가가 조성된 역사 때문입니다. 부평 지하상가가 있는 지하도는 원래 1978년에 국가보안상 대피시설, 즉 방공호로 지어진 거였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방공호이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오갈 수 있게 개방돼 있었죠. 이렇게 오가는 상인이 있으니 상인들이 현재의 신부평 지하상가 위치에서 가게를 열면서 지하상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모인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안팎에서 이 일대를 부평 지하상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군사적 공업적으로 경인 메갈로폴리스의 요충지였던 부평이 공업지대가 된 것은 1930년대에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하기 위해 군수물자를 만들려고 이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평 지역에는 상곡동 영잔주택, 삼릉 즉 미쯔비시 줄 사택처럼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사택 지역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당시 조선인들을 포함한 일반 직원들이 머물던 곳이었고요. 40년대 지었던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집도 원형에 가까운 게 확인돼 있기도 합니다만 이미 그 골목들은 펜스가 쳐있는 상태라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 그 당시 번화가였던 이 라인이라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은 상곡동 영잔주택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극장이 있던 곳입니다. 백마극장이라고 했고 극장이 폐업한 뒤로는 백마 왕대박 할인마트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극장이 있고 이 라인 따라가면은 약국이 있고요. 가정집인데 1층을 약국으로 썼던 거죠. 약이라고 양쪽으로 써 있습니다. 넘어가면 여기는 만물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각종 잡화를 판매하는 만물상. 그리고 옆에는 쌀가게도 있고 잡곡과 소금도 그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쪽을 보시면 전파사도 보이고 몇 개 보입니다만 끝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저기가 원래 상곡동 영단주택의 간부 사택 지역이었습니다. 저쪽이 먼저 개발이 됐고 이번에 이 조선인 지역이 개발되는 거죠. 물레동 영단주택하고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터진 뒤에 이 일본군의 군수시설이었던 조병창 지역, 즉 삼릉과 신촌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 군수지원사령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미 군수지원사령부를 에스컴이라 부르는데 워낙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도시 같다 그래서 이 일대를 에스컴 시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주한 미군들이 먹던 빵을 제조하던 곳이었어요. 저희 캠프 마켓.
슈퍼마켓의 마켓이 맞습니다. 처음에 미군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곤란한 게 빵이었대요. 당시 한국인들은 빵을 즐겨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의 입맛에 맞는 빵을 못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빵을 자체 조달했죠. 저 굴뚝 있는 쪽에 시설이 남아있고, 예전에는 철도로 빵을 운송해서 부평역으로 들어가서 전국에 보냈었지만 여기는 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캠프 마켓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 7개 군부대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크게 있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는 신촌이라고 하는 기지촌이 생겼습니다. 서울 신촌이 아니라 인천 신촌. 에스컴에는 군사물자를 보급하는 보급창 이외에 의무통신, 공병, 항공, 헌병대 등이 주둔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한 각종 부대 시설이 주변 기지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미군을 위해서 한국인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공연 활동들이었죠. 해방 후 부평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팝, 재즈, 락 이런 서양의 대중음악을 한국에 전파하는 관문 역할을 바로 이 부평의 신촌이 담당했습니다. 덕분에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락앤롤부터 전 세계의 유명한 팝 음악을 이곳에선 들을 수 있었고, 최신 악기, LP 등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미, 한명숙 같은 가수들, 기타리스트 신중현, 김홍탁 등이 부평의 클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락의 대부인 신중현 선생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미군들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미국 음악하면 목을 맵니다. 5시 퇴근 시간만 되면 칼같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클럽으로 때를 지어 몰려옵니다. 저도 놀랄 만큼 미군들은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기타 솔로에 열광했어요. 에스컴시티에는 NCO, 로터리, 레오, 세븐 등 20개가 넘는 클럽들이 성업했습니다. 그 규모는 당대 전국의 어떤 미군 기지보다도 컸고, 1970년대 초 부평에서 악단을 이끌고 클럽도 운영했던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악단이 연주하는 다운타운 클럽이 용산보다도 이곳 에스컴시티에 많았고, 그중 컨트리 음악을 연주한 세븐클럽은 미군들이 유난히 좋아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IMF, 도시 변화로 인한 상권 이동, 그리고 당시 밴드들의 상황이 겹치면서 인천 대중음악의 전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공연 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엿본 문화기획자들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해서 주민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뮤지션들이 모일 수 있는 음악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는 EDM부터 재즈, 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음악 카페와 펍이 많습니다. 최근 부평구가 부평 지하상가라고 하는 시민생활 공간, 그리고 한국의 대중음악이 시작된 신촌 같은 곳에 주목하는 것은 부평다움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부평의 앞으로의 모습에 기대가 됩니다. 수원, 영등포, 부천, 부평, 의정부 이 5개의 도시는 문화 1호선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철도라는 것을 문화 아이템으로 해석함으로써 재탄생할 수 있느냐 하는 시금석인 거죠. 이 5개 도시가 성공한다면 한국 전체에 이런 도시가 참 많습니다. 이런 도시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 1호선 영등포, 부천, 부평을 찾아갔죠. 오늘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수원과 의정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강 이남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수원역일 겁니다. 수원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태어나서 120년간 수원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죠. 수원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산이 돼서 수원은 인구 약 12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되었고 최근에는 특례시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대 수원은 철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경기도 동남부 여주 지역의 쌀을 수려선, 그러니까 수원과 여주를 이어주던 좁은 궤도 협계열차에 실어서 수원으로 와서 같은 회사가 운영하던 수인선으로 옮겨 실어서 인천항에 놓으면 그곳에 있던 정미소에서 쌀을 가공을 해서 일본을 실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농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었고 일본에서는 조선의 쌀이 들어오니까 쌀값이 폭락해서 또 공궁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이 식민지 시기 초 또는 대한제국 말기에 타이완 총독부에서 천일염 기법을 조선 측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인천 주안에서 천일염에 의한 소금 제조가 시작되고 그 소금을 수인선, 수려선에 실어서 쌀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면 소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전달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주와 수원간은 물류망이 형성되고 여주 사람들, 이천 사람들, 용인 사람들이 이 수려선 열차를 타고 수원에 와서 장을 보게 되죠.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가져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1960년에 개정된 철도 시간표고 이거는 1969년 9월호 여성동화 별책부록입니다. 철도 시간표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료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수원 여주, 여주 수원이라고 해서 수려선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열차를 가지고 여행을 어떻게 했냐면 수원에서 여주 가는 지도가 나와 있고 교통, 기차편, 기동차 수원발 6시 10분 열차가 여주발 10시 10분에 도착합니다. 4시간 걸렸네요. 지금은 여주 수원 가는 4시간 걸린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예전에는 워낙에 도로 사정이 나쁘고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열차로 움직이는 게 획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려선도 관광 수요가 충분히 존재했다. 그렇다가 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수려선이 중단되면서 열차로서 여주 이천에 가는 라인이 사라지죠. 수원에는 서울 경기 사람들이 자주 가던 행락지가 3곳이 있었습니다. 푸른지대, 노송지대, 그리고 이목리. 푸른지대는 딸기가 유명했고 노송지대는 소나무하고 갈비가 유명했고 그 이목리는 배가 유명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대중교통, 버스가 확장되면서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던 1970년 8월 8일자 신문을 보면요.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서울 시민들에게 수원의 이목리, 노송지대, 그리고 푸른지대의 특징, 그리고 교통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서울 시민들이 안양과 수원을 과수원이 펼쳐진 근교 농업지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푸른지대는 4만여 평의 농원에 울창한 숲이 들어서 있고 나무 그늘마다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 입구에 위치한 노송지대는 새로 생겨난 포도밭으로 우수한 신품종의 포도가 수확 직전. 소나무의 절묘한 모습이 푸른지대보다 더 인기를 끌게 한다. 그리고 그 노송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갈비집. 그러면 왜 수원은 갈비냐? 수원에는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서울 쪽 사람들이 놀러 갔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수원의 소고기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노송지대를 보고 난 관광객이 그 유명한 수원 갈비를 먹던 반세기 전의 풍습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소나무 하면 갈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목리, 푸른지대, 노송지대는 모두 경부선을 따라 있는 수원 서부 지역입니다. 이 수원의 서부 지역에 푸른지대 같은 명소가 탄생한 배경, 그것은 바로 수원의 서부에 농업시설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수원이라는 지명에는 물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원하면 물이 많나 보다 생각을 하시게 돼요. 실제로 수원에 와보면 저수지도 많고 그래서 원래 물이 많구나, 그래서 화성을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조선 정조 때 화성을 만들고 주변에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하지 않게 만든 거죠. 그 중에 예전 농촌진흥청 북서쪽에 있었던 저수지를 충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호라고 불리기도 하죠. 200년 전에 수원 땅의 농업을 진흥시키려고 만든 서호는 오늘에 와서는 한반도의 농업을 두루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서호 서쪽에 권업모범장이 세워졌고 광복 후에는 농촌진흥청이 이곳에 들어섰습니다. 1960년대 당시 식량 자급을 위한 국토개조는 곧 조국 근대화의 길이었습니다. 먹어야 공장을 돌리죠. 이 호수에 물길이 닿는 언저리에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기관들이 죄다 몰려 있었죠. 이를테면 예전의 서울대 농대,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농업기술연구소 같은 곳들이 있었죠. 이 밖에도 농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축산시험장, 임목육종시험장 같은 기관들도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호를 중심으로 한 수원 서부는 한때 한반도 농업의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농업 거점이었던 수원의 위용을 지금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967년 서호 북쪽에 세워진 농민회관입니다. 이 농민회관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을 훈련시켰고 또 새마을운동의 일원으로 전국의 유명인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40-50년 전이죠. 그때는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이 농민회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충만교라고 있고 이쪽에는 작물시험장이라고 있죠. 작물시험장 가는 다리였던 거예요. 이게 작물시험장 서기 1991년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저 왼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는 선거연수원이지만 예전에는 농업 관련 건물들이었고요. 고층 아파트 앞에 파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민회관입니다. 이 농민회관은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농민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도 당시에 재건복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거 입고 열띠게 새마을 정치를 토론하고 있는 사진들이 찍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지에는 농민회관 건물 앞으로 구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죠.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대까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200년 이상 농업 거점으로서 기능을 해온 시설이고 지금도 여전히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추석 때 가장 아름다운 달을 구경할 수 있다고 했던 관월열차, 달을 보는 열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1921년 9월 17일에 서호에 임시 열차역을 마련하고 오후 6시에 남대문역을 출발해서 오후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좀 걸렸네요. 그 당시 열차 요금은 3등 칸이 90전, 2등 칸이 1원 50전, 이어서 800명이 참가할 정도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엽서도 나눠줬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서호는 봄에는 또 벚꽃이 유명해서 하루에 5-6천 명의 관광객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촌진흥청의 시험당, 그리고 인근 논의 관계용 저수지, 그리고 시민들의 쉼터인 서호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2005년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근처에 근대 문화 역사를 간직한 철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나오셔서 남쪽으로 세평 지하차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시다 보면 붉은 벽돌로 만든 원통형 탑하고 시멘트로 만들어서 솟아있는 굴뚝 같은 탑이 보입니다. 이 두 개의 탑이 바로 급수탑, 영어로는 워터타워입니다. 급수탑은 예전에 증기기관차, 나무를 떼고 물로 돌리던 열차였죠. 그 증기기관차의 동력원인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 당시 증기기관차는 몇 개의 정류장을 경유를 하고 나면 새로 물을 줘야 했습니다. 급수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 당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석탄을 연료로 하는 증기펌프를 가동해서 급수탑의 아래에서 위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서 있는 열차에다가 물을 급수하는 방식이었죠. 과거에는 이 급수탑 2개가 담장에 가려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옛 수인선 철도 자리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급수탑을 개방했습니다. 보시면은 제 오른팔 쪽에 2개의 급수탑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앞에 있는 작은 게 수인선, 수려선, 협계열차의 급수탑. 저기 보이는 것이 경부선의 급수탑입니다. 수인, 수려선은 사철, 그러니까 민자철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요. 국철은 크게 만든 거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수원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경부선은 쭉 뻗어 내려가고 고가도로를 가로질러서 수인선, 수려선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공원은 수인선 라인을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서울의 경기선 숲길이나 광주의 푸른길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 있는 거는 예전 철길입니다. 그래서 타일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 정도 규모, 폭이 어른 남자 정도가 협계 폭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쯤에 서서 간소하지만 복원한 협계열차를 바라보시고 저 너머로 급수탑을 바라보시면은, 그리고 수원역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경기 서남부의 구조가 만들어졌었구나라는 거를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수원역 근처에 부국어는 식민지 시기에 농업과 관련된 종자, 종묘, 비료, 농기구를 판매하던 일본인 회사입니다. 부국원이 자리한 곳도 경부선과 수인수려선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종묘, 종자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제공해주는 게 근대 농업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양고추, 모르시는 분들은 충남 청양군에서 만들어서 청양고추라 생각하시는데 청송고추하고 영양고추를 종자 개량을 해서 만든 게 청양고추입니다. 그런데 이 청양고추의 종자 특허권은 외국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한국 업체가 개발을 했는데 이 업체가 폐업하면서 미국 회사가 인수를 한 겁니다. 이 부국원은 그런 기능을 한 것이죠. 워낙에 건물을 잘 지어서 해방 후에는 수원 법원 및 검찰청사, 그리고 수원 교육청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도심 개발로 한때 철거 위기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수원시가 매입을 해서 2017년 10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때 마침 수인선 기념 전시를 하고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수원은 전근대에도 경기도의 중심 도시였고 근대에는 한반도 전체의 농업 중심지였고 지금도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이 경기도는 인구 900만의 대규모 지자체입니다. 그 900만 도시의 수도로서 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거점 도시의 양대 축으로서 동쪽의 광교와 서쪽의 수원역 주변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는 주요 지점마다 미군 부대가 자리 잡으면서 근현대에 형성된 군사도시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의 중심도시라는 위치도 차지하고 있죠. 의정부역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외미마을, 신흥로 166번 길과 168번 길 사이의 철길변 마을, 6.25 전쟁 때 황해도 연백군 출신의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연백촌, 베트남 전쟁에 나가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서울의 기와집을 모방해서 만든 월남촌, 그리고 단순한 군사도시가 아니라 대서울의 북쪽 경계에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는 미군 부대를 따라 형성된 기지촌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의 일부분에서는 조선시대와 관련이 있는 역사도시라는 성격도 눈에 띄는데요. 의정부역 동부교차로에서 의정부역 행복로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2009년에 조선 태조 이성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건립 취지문이 적혀 있죠. 지금의 의정부시 지명은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1403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항공하다가 전저마을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조정의 대신들이 찾아와 국정을 논의한 데에서 지명이 유래했다라고 돼 있는데, 의정부라는 관청이 소유했던 땅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 북쪽의 간흥동이라는 곳은 미군 기지의 주둔지인 한편으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장인 직곡산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의정부시의 이중성 때문에 간흥동에 주둔한 제1군단 미36 공병단이 1971년에 놓아준 의정부 최초의 아스팔트 도로에는 이 사업을 주도한 장군의 이름을 따서 라오니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도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준 감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간흥동의 미군 레드클라우드 앞 간흥 삼거리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흥선로라는 이름도 붙어있죠. 한편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건물로서는 1953년 8월 29일에 미군의 도움으로 준공된 의정부 주교자 성당,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캠프 폴링워터 맞은편에 세워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KSC 지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50년대에 널리 조성된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석조 건물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워낙에 6.25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주한미군 노동조합 건물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군무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이죠. 이분들이 노조를 만든 겁니다. 그 노조는 노조 건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 군무원 노조 건물들은 미군기지 근처에 만들어지는데, 도시일거들입니다 예전 파주편에서도 문산에 있는 걸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문산의 KSC 노동조합 건물이 좀 소박했죠. 그 파주의 건물에 비하면 이 의정부 쪽의 노동조합은 정말 잘 만든 석조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3명의 남성이 단결 연대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조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인 것이죠. KSC 노동회관을 지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미군을 상대로 활동한 한국인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양공주란 이름으로 천대를 받았고 지금은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입니다. 의정부의 경우 이들 미군 위안부들이 가장 큰 고초를 겪은 것이 바로 이 의정부 빼뻘 마을입니다. 빼뻘, 빼벌, 빼뻘이라고 합니다. 뜻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진창에 지금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빼뻘이 됐다는 설도 있고,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진창에 빠진 것처럼 못 빠져나간다고 해서 빼뻘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빼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가지고 빼뻘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 말씀 들어봐도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빼뻘 마을은 캠프 스탠리라고 하는 미군 부대의 주한 미군 기지촌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미군 부대가 있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좁은 계곡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건물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 관련 인권운동을 하는 두레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발상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국에 지부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빼뻘이라는 곳은 한국의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또는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이 빼뻘 마을은 사실 주한미군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기지촌으로서의 기능은 정지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잊혀지고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남은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계세요. 폰샵도 있고 양장점도 있고
보세라든지 테일러샵이 있는 게 전형적인 미군 기지촌이죠. 요 왼쪽 같은 데 이런 게 재밌죠. 미군들이 밥을 먹다 보니까 한국 간판에다가 영어로 적어 놓는, 가격도 달러로 돼 있죠. 이런 건물은 지금 안 씁니다만 예전 클럽의 입구를 그대 색깔을 남기고 있는 곳들이죠. 다른 곳들은 이렇게 있으면은 재정비를 한다거나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기도 겪지 못하고 그대로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불이 켜 있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내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미군 기지의 중화요리집은 영어로도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콩국수는 영어가 없고. 제가 답사를 처음 왔던 2018년, 17년쯤에는 이미 폐업한 지 꽤 된 상태였고 한동안 닫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라든지 의정부 시의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뻘 보관소라고 해서 빼뻘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진 7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당시의 미군 전용 바 크리사이드 건물을 시민들과 함께 고치고 보수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미군이 쓰다가 미군이 빠지면서 돌려받게 된 땅을 미군 반환 공여지라고 하는데, 미군들이 주둔했던 도시들은 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앞의 남측 부지는 대단히 컸던 미군 부대인 캠프 폴링워터로서 반세기 동안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부터 사용을 시작해서 거의 50년 만인 2005년 9월 30일에 폐쇄가 되었고요. 2007년 5월 30일에 한국 정부에 반환이 됐습니다. 이곳에 역전 근린공원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경기 북부의 유일한 블랙박스 시어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휴게 장소, 카툰 카페 등 다양한 유복함 장르의 공연과 예술, 예술가와 시민의 교류가 가능한 문화예술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의정부역에 인접해서 도보 2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의정부의 중심지인 행복로, 제1시장, 지하상가 등 시민들의 생활권과도 밀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간흥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6.25 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 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가 2019년 4월에 미군 병력이 완전 철수했고 2022년 2월에 한국 정부에 반환되었습니다.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적 가치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의정부시는 이처럼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안보를 넘어 문화로 확장된 상징적 장소로서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 도서관은 미술과 음악, 과학 등 도시 문화자원을 연결해서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술에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플랫폼도 개발 운영한다고 하네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에서는 경민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유명한데요. 그 대학에 가보시면 앞에 철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데 예전에는 여객 및 관광열차로 인기를 끌었던 교외선 열차죠. 이 열차 타고 송추, 벽제 갔던 거죠. 장흥도 가고. 근데 지금은 여객은 취급하지 않고 물자만 탑니다. 화물열차로. 그리고 지금도 이런 같은 곳에 군부대가 크게 있다 보니까 군용철도를 쓰고 있죠. 근데 이곳이 현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여객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외선이 다시 여객을 운영하게 되면
서울, 경기가 한 바퀴, 철도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대순환 코스로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양대 중심 도시인 고양과 의정부 사이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 교외선이 만들어지면 경기도 고양, 능곡부터 의정부 가능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망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교외선 송추역, 의정부역 사이에 자리한 옛날 가능역이 있던 곳입니다. 원래 이 교외선이 만들어진 것은 신의주에서 경성으로 들어오는 경의선, 원산에서 경성으로 들어오는 경원선, 이 두 노선을 오가는 철길에 화물들이 경성을 굳이 찍고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 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물건도 빨리 움직이고 서울의 교통 부하도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일제 때 계획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도 완성이 됐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신의주 가는 경의선도 파주에서 끊겨 있고 원산 가는 경의선도 철원 쪽에서 끊겨 있다 보니까 이 교의선은 원래 목적이었던 화물 운반이라는 목적이 거의 소멸하고 하나의 관광용으로만 좀 사용되다가 지금 이렇게 사용이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라든지 코레일 등에서는 이걸 살리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한 번씩 시험 운행을 합니다. 아마 1, 2년 내로 다시 이쪽으로 디젤 기관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기 남부에 비해서 소외받고 있는 북부 지역의 교통을 완화해주는 길이고, 특히 의정부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살려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 1호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영등포, 부천, 부평, 수원, 의정부 이 5개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1호선 연선 도시들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